사기 범죄를 하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부류가 달라. 내가 남을 속였다라고 하는 우월감. 하루 세끼 먹듯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능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입니다. 범죄학, 범죄심리학 등 형사 관련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훔쳤냐라고 했을 때 훔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 속에 치명적인 거짓말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혼합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방향을 다르게 설명을 함으로써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형태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또한 선의의 거짓말도 있죠. 또 방어적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아들이 죄를 졌는데 현재 자기 집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여기 온 적이 없다라는 그 부모의 거짓말.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거짓말은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짓말 등등 몸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죠. 차를 뒤에서 어떤 사람이 부딪혔는데 목이 아플 정도는 아니지만 목 뒤를 잡고 차에서 내린다든가 하는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짓말 등 거짓말에는 굉장히 다양한 거짓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을 때 비난받을 수 있는 또는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인류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점차적으로 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그럴 상황에서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아이 컨택, 즉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심리를 몸을 열고 심장을 봄으로써 심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을 통해서 진심 또는 본심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숙달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행동들을 해요. 코를 만진다든지 턱을 이렇게 괜다든가.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입의 모양이라든지 눈빛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을 손을 이용을 해서 가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시선을 약간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마치 제3자의 표현을 빌려서 그 물건을 훔칠 사람이 있겠어요? 라든지 자기 자신을 거기 개입을 시키지 않고 제3자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화법들을 쓴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화라고 하죠. 즉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든가 해서 약간의 착오라든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자기 스스로 창조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범죄 지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능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부모들은 모험도 보이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진실만을 얘기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컨대 자기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오늘 입고 온 새로운 옷이 있어요. 또 머리를 새로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하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 머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복장도 촌스럽게 이럴 데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거기에서 옷 누가 골라주셨습니까? 이건 정말 최악인데요? 라는 얘기를 갖다가 과연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은 적절하게 크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약간의 화이트 라인을 가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진 정설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통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이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수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죄책감. 3번째는 상당히 특이한데요. 그런 거짓말을 해서 상대가 쉽게 넘어갔을 때 내가 남을 속였다라고 하는 우월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을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일상화가 되는 것이죠. 범죄를 처음 저지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일상화가 된다면 그야말로 하루 세끼 먹듯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남을 속이고 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조종할 것인지 또는 그 사람의 금전을 어떻게 하면 갈취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범죄와 결부해서 거짓말이 진화, 발전해 나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려움이라든가 죄책감은 굉장히 적어지고요. 상대를 속였다라고 하는 심적인 우월감, 쾌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사기 범죄를 하는 자들은 강절도라든가 대인 범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부류가 달라. 나는 머리를 사용을 하고 너희들이 밤에 잠 못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경찰에게 쫓기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앉아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 대해서 놈한테만 가능한 것이다. 내가 특별히 기회를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거보다도 뭐 한 10배 이상을 주겠다 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고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기는 믿는다 라고 하는 소위 확증 편향 경향이 많단 말이죠. 물론 그 이전 단계에서 사기범이 여러 가지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거짓말로 이루어진 증거들을 많이 내밉니다. 예컨대 이자라든가 이것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거기에 맞춰서 이자를 많이 줘요. 그래서 1년 정도만 되면 원금이 회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 형제라든지 부모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까지 전부 다 끌고 오게 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사기범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잠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기 범죄에 있어서의 패턴이라고 봤을 때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좀 더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좋게 하고 내가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범들 또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 좋은 땅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 좋은 것이 있으면 가까운 분들, 형제라든지 친한 친구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권유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 귀가 얇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금방 솔깃하게 알아듣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항상 내면적인 심리의 저변에는 뭔가 어떤 기회가 오면 대박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쉽게 미끼에 걸려들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 또 여건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겁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이분에게 내가 의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를 저는 종교 사기를 드는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인간의 미래는 늘 불확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디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사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술을 하게 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굳이 국까지 해가지고 돈을 더 벌 필요가 있을까? 동기부여가 약합니다. 근데 네가 이번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의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될 것이다. 이거는 임팩트가 훨씬 크죠. 그러면 두꺼웠던 귀가 확 얇아집니다. 인간이 원시 때부터 가지고 있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10번, 20번을 했는데 한 번 정도가 제대로 딱 들어맞았을 때 그때는 완전히 그 종교 사기범의 영역 속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심지어는 3, 40년을 끌면서 영혼 자체가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번부터는 돈을 가져와라. 또 여기 와서 뭐 일을 해라. 내 밑에서 몇 년 동안 심부름을 해라. 전혀 거부감이 없이 오히려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 있는 기간 동안에 더 행복하다라고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에 있어서의 모든 기본은 전부 다 거짓말인데 종교 사기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뭔가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라든가 상황들을 굉장히 엄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감으로써 피해자들이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도록끔 하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나중에 그 종교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고 있으면 사실은 그 자체가 전부 다 허구이고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세뇌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본인이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신념화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거짓말인데 본인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비 종교를 전파를 할 때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건 정말 잘못됐다 라고 이제 본인이 깨우쳤을 때야 비로소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소수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또는 주위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끌어 넣음으로써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 그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빈서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 백지 상태라는 거죠. 범죄 생물학에 있어서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거기에다 그림을 그린 사람에 따라서 훌륭하게도 되고 아주 학대나 이런 걸 받게 되면 뭐 범죄자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함에 따라서 태어날 때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동일한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죠. 부모 또는 그 위에 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자의 일정 부분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지만 공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로또를 몇 장을 사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2024년에 태어날 수도 있고 한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에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유전이냐 양육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유전 같은 경우도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그 확률이 70조분의 1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유전 소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10달 동안에 어머니가 평온한 상태에 있는지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 또는 뭐 술을 마시는지 마약을 하는지 담배를 피는지 이런 외부적인 여건에 따라서 선천 소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선천 소질에다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획득 소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아버지와는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자기보다는 더 힘이 센 마초기 때문에 더 힘이 센 존재로부터 자기는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의 아이가 지나가다가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드릴이 있는데 그것을 작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놔두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내가 만약에 주워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은 아버지가 나를 너 참 잘했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들고 집을 갔습니다. 그때 대단히 도덕적인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마구 화를 냅니다. 넌 도둑이야. 너 왜 이걸 가지고 왔어?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대단한 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거짓말을 시작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걸 네가 가져왔을 때 혹시 주위에 본 사람이 있어? 없는데요? 그럼 됐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것을 가져와서 제시를 했을 때 본 사람이 없다면 가져와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른들이 이제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죠. 이 아이가 어떤 심리에서 이걸 가져왔고 또 그것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것은 추정컨대 누가 작업을 하다가 놔두고 간 것이다. 그랬을 때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분이 작업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간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뒤에 네가 가서 그것을 갖다 놓고 와라고 시키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아이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떤 반응, 즉 A라고 하는 반응, B라고 하는 반응, C라고 하는 반응에 따라서 그 아이가 거짓말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부모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거짓말하면 혼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피상적인 지시에 불과하죠. 아이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어떨 때는 내가 거짓말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자기가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과 이런 것에 있어서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내면의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대단히 좋은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런 범죄와 관련된 것 중에서 이 심리적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거기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드가 주장을 한 것 중에서 부모의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아이들이 보면서 그것을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모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의 도덕적 악이라고 규정 짓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 때문에 행동이 제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교해야 되고 세심해야 되고 그것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생략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공부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인간으로서 필요한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children see, children d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합니다.